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설치된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임시보호 신분을 받은 이민자 35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해온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선택한 불체자 64명이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항공권과 $1,000의 보상금을 받고 스스로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 실습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뉴저지 뉴아크공항의 관제 시스템 마비 사고와 지속적인 운항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편 출도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엔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영사관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22일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뉴저지와 퀸즈 지역 추가 투표소에서도 선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전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오늘 오전 8시부터 영사관 8층 회의실에 설치된 투표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선 재외투표소는 총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 설치된 공간 투표소와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투표소,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 투표소,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 투표소, 뉴저지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 투표소 등입니다. 이 중 총영사관 투표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총 6일간 운영되며 나머지 추가 투표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 절차는 현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물론 미국 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영주권 등도 인정됩니다. 단,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보호 신분을 받은 이민자 35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임시보호 신분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중단하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임시보호 신분을 부여받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신분 연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행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3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명령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시보호신분 연장 거부가 적법하다는 것은 사실상 향후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국가적 재난이나 무력 분쟁 등을 겪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1년엔 베네수엘라가 대상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련 지휘를 받은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외의 다른 국가 이민자들 역시 같은 입장인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35만 명, 올해 말까지 수십만 명의 임시보호 신분을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자진추방 프로그램을 선택한 불체자 64명이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항공권과 $1,000의 보상금을 받고 스스로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총 64명의 불법 체류자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8명은 온두라스인, 26명은 콜롬비아인이었습니다. AP통신은 콜롬비아 외교장관의 발언을 인용,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4명도 함께 부모의 고향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여행 관련 지원과 $1,000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언젠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틴 홈 장관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다른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프로젝트 홈커밍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지원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항공권 및 보너스 지급 사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이미 본국 귀환을 고려하고 있던 불법 체류자들만 신청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휴스턴에 살다가 이날 전세기 편으로 온두라스에 송환됐다는 케빈 안토니오 포다사스는 오래전부터 귀국을 고려해왔다면서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다면 항공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CE가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어 하이어에드는 16일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면 유학생들은 학위에 따라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됩니다. 실업일은 세비스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세비스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서비스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받기로 한 보잉 747 항공기는 선물이 아닌 미국 행정부가 먼저 구매를 요구한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형 에어포스1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카타르 왕실에 연락해 구매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국방부는 보잉사로부터 노후화된 대통령 전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항공기를 2년 내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항공기 확보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도 실현 가능한 항공기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잉은 전 세계 고객 중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한 고객 목록을 국방부에 제공했습니다. 카타르는 그중 하나였으며 위트코프 특사 도움으로 국방부는 카타르에 접촉해 항공기 구매를 제안했고 카타르도 판매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기를 선물이나 기여 등으로 무상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됩니다. 양측은 거래 조건을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거래에 우려를 표하며 저지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외국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상원 공화당에서도 항공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일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항공청이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뉴저지 뉴아크공항의 항공편 출도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제 시스템 마비 사고와 지속적인 운항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아크공항의 활주로 공사 상황을 고려하여 출발과 도착을 합쳐 시간당 최대 56편까지만 운항을 허용하고 공사가 없는 시기에는 착륙 34편 등 총 68편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아크공항은 성수기 기준 시간당 70편 이상의 항공편을 처리해왔습니다. 활주로 공사는 오는 6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토요일 공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유나이티드, 델타, 젯블루 등 주요 항공사들과 사흘간 협의한 끝에 마련됐으며 혼잡한 허브 공항을 오가는 항공교통 관제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제안이 항공관제사의 과부하를 줄이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오는 5월 28일까지 대중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2대의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치명적으로 충돌할 뻔한 사건을 두고 연방항공청과 국립교통안전위원회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5월 6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 2대의 항공기가 아슬아슬하게 충돌 사고는 면했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레이더 시스템 등의 점검과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대다수의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의회가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회 상원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스타보 리베라 의원 등은 지난 15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주 정부가 승인한 홈케어 업체 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700여 개의 홈케어 업체 등 주 정부가 승인한 재정 중재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제도 개편 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주 정부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중재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해 700여 개를 없앴습니다. 대신 주 정부가 승인한 퍼블릭 파트너십스를 통해서만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의회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되돌리되 주 전체 재정 중재자를 하나 더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악용을 감독할 기관을 만들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근접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식은 예전처럼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년여 만에 대규모 철도 중단 사태를 초래했던 NJ 트랜짓 기관사 노조의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치면서 오늘부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사가 지난 18일 오후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오늘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열차 기관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입니다. 뉴저지 교통당국은 선로 안전점검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늘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저지의 통근자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임금 인상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노조는 11만 3천 달러인 평균 연봉을 17만 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기관사 노조와 경영진들은 잠정 합의한 상태이며 내달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2025에서 26 회계연도에 접수된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심사 신청은 총 34만 3,98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24에서 25 회계연도 접수 건수 47만 342건 대비 27%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민국의 접수 수수료 인상과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 분위기가 작용하면서 H-1B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H-1B 발급 쿼터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자의 3분의 2는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연간 8만 5천 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소셜연금 인상률이 2.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니어 권익단체인 시니어 시리즌 리그는 최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내년 소셜연금의 물가 인상분으로 2.4%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매년 7에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다음해 소셜연금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인상률 2.4%는 2021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물가 인상분이 실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않아 시니어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소셜연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81년으로 14.3%가 올랐으며 2010년과 11년엔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7.04%로 뛰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무디스가 미국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이유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리얼터닷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며 이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급등 소식은 특히 봄철 주택 거래가 활발한 성수기에 나온 만큼 주택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의 주간 지수에 따르면 5월 초 금리가 6.9% 선에서 횡보하던 시기 주택 구매 수요는 다소 회복됐지만 금리가 7%를 넘는 순간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뉴욕주가 일주일간 실시한 가짜 번호판 집중 단속을 통해 3,300장이 넘는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6일 위조 등 가짜 번호판 근절을 위해 4월 26일에서 5월 3일 일주일간 주내 차량 번호판 단속 작전을 통해 총 3,308장의 티켓이 발부됐다며 교통카메라 단속 등 각종 단속과 통행료 납부를 피하려는 가짜 번호판에 대한 집중 단속은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단속을 통해 등록이 정지된 83대의 차량을 적발했고 14대의 도난 차량을 회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온도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